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여러분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괜히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데 우리 생체 리듬이 계절의 변화를 미처 쫓아가지 못해서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추곤증이라고 그럽니다. 네. 봄 되면 추곤증 있잖아요. 네. 가을이 될 때도 추곤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곤증 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숙면인데요. 하루에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면 추곤증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비만과 당뇨의 주범이 되는 이것 관리하는 방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5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폐가 망신 1호 적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경고해 왔던 폐가망신, 주가 조작 폐가망신 1호 적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분 혹시 주식하세요? 조금요. 조금 합니다. 아주 조금, 네. 돈 좀 버셨어요? 아니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특정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손해를 보면 그러죠. 누가 주포가 붙었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묘한 쾌감 같은 거 느끼셨던 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주가 조작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부가 단속을 해보니까 주가 조작 1호 사례가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일명 폐가 망신 1호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충격을 주는 게 주가 조작 세력범들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세력범 안에 종합병원 이사장, 대형학원 운영자 같은 재력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현직 상호금융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이 가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개미가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공중전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은 이제 법인 자금, 금융권 대출, 주식담보대출 이런 돈을 다 끌어모아서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이에 종목을 선정을 해서 고가 매수, 가장 매수, 허수 주문 이런 각종 주가 조작 기법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만 원대 초반이던 특정 종목의 주식을 5만 원대까지 2배가량 뛰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230억 원 정도의 불법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1년 9개월 동안 매일 주가 조작을 했어요. 이게 당해내겠습니까? 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1,000억 원대 돈을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다 합치면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주식은 일부 또 갖고 있고 또 팔아가지고 23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1,000억 투자해서 230억이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범들은 다른 방식들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홈트레이딩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주식을 매도하는지 다 전산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범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매도 주문을 허위 인터넷 IP를 활용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문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가를 띄우고 매매하고 통정 매매하고 이런 방식들을 활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이런 방식들을 적발을 하고요. 주가 조작 세력이 보유한 1,000억 원대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신규 행정 제재를 적극 적용을 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조작범들 주가 조작하시다가 진짜 폐가 망신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야 이거 돈 놓고 돈 먹기야,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이거 뭐 이렇게 쉬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다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가만두면 안 되죠. 네. 예, 폐가 망신 정말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원칙 불법 질주 막는다입니다. 네, 무법 질주 막는다인데 사실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도로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전동 킥보드거든요. 맞아요.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길 가다가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툭 하고 아우, 빠른 속도로 너무 튀어나와서 무섭죠.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행 법규상 전동 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는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와 엔진 추진 장치만 조작해도 손쉽게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조작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들한테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가운데 이 최고 속도를 조작한 다음에 일부 속도 그 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시속 100km 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네. 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 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의 최고 속도 불법 조작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새로운 안전 기준을 보면은요, 누구나 안전 기준에 따른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과 본체에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와, 깜짝 놀랐습니다. 100km. 말도 안 그렇게 되죠. 바쁘세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안전이 어제 제일 오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내 안전도 그렇고 다른 분들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니픽 산후조리원 갑질 약관 개선입니다. 네, 산후조리원 관련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가는 게 거의 필수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서 또 분쟁이 생기거나 약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또 실제로 몸조리를 하러 갔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의 경우에 2018년에 약 75%였는데요. 지난해는 8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산후조리원에 만족하고 있느냐? 선호도를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 75%에서 70%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 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불만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불공정 약관들이 적발이 됐고 어떻게 개선되는 겁니까? 이번 약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감염병 관련 사고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환불이나 계약금 규정도 이번에 좀 개선이 됐나요? 이게 굉장히 사실 또 분쟁 소지가 많은 거였는데요. 산후조리원의 입실 예정일 3달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도중에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퇴실할 경우에 차액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일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실 한 달 전 혹은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에 비례해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기사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면서 저도 처음에 알았는데요. 특정 의도로 카페 등 SNS에 글을 공유하지 않는다. 또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었다 그래요. 네. 이런 조항은 아예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예. 합니다. 어쨌든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이 바로 잡혀서 네. 참 다행이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변화하는 어종지도입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얼마 전 제가 그 동해안에서 다시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제 동네 횟집에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네. 오징어 회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잡혔다고 하는데 많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동해안의 오징어가 어디로 갔나 다 봤더니 서해안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어종이 이 동해안하고 서해안에서 잡히는 게 완전히 네. 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수온이 상승하고 또 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동해안의 오징어가 얼마나 안 잡히냐? 수산업계에 따르면 동해에서 잡히는 살 오징어는 2000년대 연평균 10만 8,500톤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16,700톤으로 10분의 1가량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오징어들은 지금 이제 다 서해안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까지 서해권에서 거의 잡히지 않던 살오징어가 이제는 주요 어종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뭐 오징어뿐만 아니라 동해의 상징이던 명태, 저 어렸을 때 진짜 명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쪽 가지 않으면은 명태가 안 잡히는 이고 있고요. 이면수도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어종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산 아니면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종이 달라지면 어민들의 방식도 달라질 텐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서해안의 대표 어종 하면은 떠오르는 어종이 있죠. 참조기. 참조기. 서해안 조기 많이 잡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참조기 잡는 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서해안 쪽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니까 죄송합니다. 살오징어 쪽으로 어종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어민들도 살오징어 쪽으로 다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어민들이 이제 오징어 잡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조기보다는 오징어 잡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민들 간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지도 않았던 갈등이 또 생겨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시간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을 좀 강화하고요. 어업 지도 체제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남획 방지, 자원 관리 이런 방식으로 뭔가 좀 정부의 대책들도 좀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참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렸죠. 오늘은 어떨까요? 문다뇽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수도권의 비는 거의 그쳐갑니다. 앞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남아있는데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지만 남은 금요일과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이남의 남은 비는 호남의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는 5에서 40mm 정도로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충남 남부와 호남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후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앞으로 주말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남해안에, 토요일은 충청 이남에, 일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5도, 부산이 29도로 비로 인한 지역별 기온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25도를 웃돌기 때문에 대부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직까지 비 소식은 없는데요. 맑고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예인 씨가 전해주실 거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미래 꿈나무들을 돕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는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베트남 소외 지역 아동을 지원하는 대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2018년부터 베트남 소외 지역 아동 지원 사업에 나섰는데요. 총 1,191명의 베트남 학생의 교육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임직원 급여 나눔을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창작 워크숍을 선보이는 화장품 제조기업 A사의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이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이 참여합니다. 12년째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교육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리테일 테크 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2013년부터 지역 간 IT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무료 눈높이 교육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교육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3,900여 명의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대기업 D사의 소식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투수 없이 타격 중심으로 야구를 변형한 스포츠인 티볼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팀 스포츠 대회 참여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1,400명에 이르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안성호 이사장이 추석을 맞아 1억 9천만 원 상당의 백미 7,000포를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명절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1999년부터 27년간 이어진 나눔 활동은 누적 기부량 16만 7,760포에 달하며 이는 약 40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기부한 백미는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돼 명절 기간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예정입니다. 안성호 이사장은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27일과 28일에 남양주 진전읍에서 광릉숲 축제가 열립니다. 이 지역은 생태환경 가치가 높아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지만 1년에 단 이틀 이 축제 기간에만 개방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공개 광릉숲길 6km를 걸을 수 있고요. 숲속 요가, 버스킹, 숲 해설,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종로 아트버스가 운행됩니다. 종로 아트버스는 미술 행사 시즌에 맞춰 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주요 미술관과 문화명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버스인데요. 버스 노선은 잘 알려진 문화시설은 물론 숨은 명소까지 두루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원하는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하차와 재승차가 가능해 인근 미술관과 문화공간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아트버스를 이용해 예술 관광벨트를 편하게 방문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길 종로에서 우리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인데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두 분입니다. 양경 수학인외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자, 건강 리모델링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 침묵의 살인자 혈당을 잡아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7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끔찍한 질환, 바로 당뇨병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무려 600만 명에 달하고요. 여기에다가 당뇨 전 단계 인구까지 하면 무려 1,600만 명. 와, 이거 진짜 대단. 혈당 관리에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하고 밥 먹고 나면 유독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혈당 스파이크. 맞아. 아, 졸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특별히 뭐 혈당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희영 씨는 어때요? 솔직히 이제 당뇨 하면은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직은 당뇨에서 자유롭지 않나 이 생각에 케이크 먹고 빵 먹고 라면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렇죠. 저는 아직은 좀 마음껏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 나이대에도 당뇨를 관리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저 지금 놀랐어요. 희경 씨가 언급한 모든 음식이 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한 5개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당뇨병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당뇨는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기능이 제대로 된다라고 해도 내 몸에 있는 세포들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태워내는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포도당이 혈액 내에 많이 쌓이게 되고 고혈당이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는 말 그대로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은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희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는 이제 중년 이후에 연령이 좀 높아질 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젊은 층 20, 30대 청년 환자들의 당뇨병 당뇨를 갖고 있는 청년 환자들의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중에서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비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50%도 되지 않는 거죠. 즉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생활 습관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이제는 누구나 나의 혈당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경 씨나 예인 씨도 지금 젊다고 방심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느낌까지 나는데 이런 기온 변화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정말 일교차가 심한 딱 그런 환절기 시절인데요. 딱 이럴 때 우리가 건강하시던 분들, 평소에 자기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도 약간 휘청하시거나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 체온 밖에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혈관, 신경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음에 또 우리 혈액 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또 가을하면 또 식욕의 계절이잖아요. 먹을 거 너무 많고 추수한 것들, 뭐 과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특히나 추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또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시기에는 자기가 평소에 좀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던 분들조차도 좀 이런 혈당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혈당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때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당뇨병이라는 건요 사실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당뇨합병증이 사실 또 더 무서운 것은 내 몸 신체 어느 부위에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머머머 당뇨발이라고 그렇죠. 하죠. 아유 너무 심각한데요. 어떻게? 흔히 이제 당뇨발이라고 부르고 또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뇨발이 생기면 처음에는 다리나 발 아래쪽에 하지 쪽에 푸른 빛깔을 띠는 혈류가 저하되는 또 염증이 시작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괴사로 이어지면은 검은 빛깔로 변하면서 궤양이 아주 진해질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은 일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약 15%가 이 당뇨발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 30초에 한 명씩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환자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30초에 한 명씩이요? 이게 다리를 절단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군요, 당뇨가. 네, 또 다른 합병증도 있어요. 바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인데요. 아까 이제 당뇨의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은 당뇨가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 많습니다. 특히 망막은 굉장히 작잖아요. 눈 자체가 작고 그 가장 뒤에서 시야나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 혈관이 정말 작아서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당뇨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거의 5년에서 10년 이내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면 일반인에 비해서 실명 위험이 25배나 높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사고로 인한 실명을 제외하고는 이 성인 실명 원인 중에 1위가 바로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인 거죠. 야, 실명 위험이 25배라니 이거 정말 당뇨병 만만히 볼 질환이 아니네요. 와. 예,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병 걸리면 여러 합병증 중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흔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콩팥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콩팥에 대한 합병증은요, 콩팥의 기능이 계속 나빠지게 돼가지고 생기는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높은 혈당이 계속되게 되면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염증이 많은 그런 혈액들이 이 콩팥 안에 신장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손상을 시켜서요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이제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 소변으로 처음에는 이제 단백질이 새나간다고 해요. 단백뇨라고 하죠. 네.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점차 이 우리 몸에서 이 신장이 하는 피를 거르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기능들이 점점 같이 떨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신장의 기능을 거의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더 심해진 말기로 가게 되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혈액 투석, 신장 이식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굉장히 무섭게 와닿아요. 그러면 혹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는 뭐예요?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됐을 때 사인을 분석해 보면 1위는 단연코 협심증과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장마비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이죠. 이런 심혈관계 합병증뿐만 아니라 사실 뇌 쪽으로 가는 혈관 쪽 합병증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모두 대혈관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소혈관성 합병증도 있지만 이 대혈관성 합병증이 무서운 것은 결국 사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뇨 자체가 당이 많이 오르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니까 말초혈액 쪽에 순환이 좀 안 되는 경향성도 생길 수 있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혈압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대혈관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여성에서는 약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성은 이제 한 2-3배 정도 높다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뇌혈관계 합병증에서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혈관성 치매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뇨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이 올지 모르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 당뇨 전 단계인 분들, 전당뇨인 분들은 혈당 수치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심각한 건가? 이걸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분들도 위험한 거죠? 그럼요. 이 전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의 진단 기준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 건강검진해서 당뇨 전 단계입니다라는 결과를 딱 받아보시면 에이 당뇨도 아닌데 뭐 어때? 정상인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냥 맞아.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정상 수치를 넘어선 당뇨 전 단계부터 인슐린의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앞서서 얘기하신 심혈관의 합병증 위험성조차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당뇨 전 단계일 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에 5에서 10% 정도는 1년 이내에 당뇨가 생기게 되고요. 절반 이상은 한 10년 정도 이내에 당뇨병 환자로 이제 이완이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전 단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뇨와 전당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도 하고 뭐 나는 전 단계야 뭐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걸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수치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자,
공복혈당, 식후혈당, 이 당화혈색소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선 정상과 정당뇨병 또 당뇨병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이고요. 식후혈당은 보통 2시간, 식후 2시간을 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화혈색소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난 2, 3개월간의 우리 몸속에서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자, 공복혈당은 전당뇨의 경우에는 100 이상, 그다음에 당뇨병은 126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후혈당은요. 전 당뇨의 경우에는 140 이상, 당뇨병은 200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5.7 이상일 때는 전당뇨병, 그리고 6.5이면은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표 보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공복 혈당은 정상이에요. 근데 식후 혈당만 전당뇨 수치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뭐 공복에 충분히 8시간 금식하고 쟀는데 네. 한 95 정도 나오고 밥 먹고 나서 쟀더니 한 160 정도 나왔다. 그럼 하나만 해당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전당뇨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아.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전당뇨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당이라는 것은 계속 실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그러니까 8시간 정도 금식해서 공복 혈당 재보고 100이 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식후 혈당도 잘 재보시고요. 또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 장치들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후 혈당 재는 게 참 무서운 게 두렵기도 하고 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쓰고 네, 있는 말이고 맞아요. 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스파이크 하면 뭔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렬해.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몸에 정말 나쁠 거라는 그런 딱 직관적인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후에 음식을 드신 이후에 갑자기 이 혈중에 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아. 이게 완만하지 않고 또 빠르게 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 높은 스파이크다. 산을 봉우리를 한번 크게 만들었다 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사실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히 우리 몸속에 영양분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음식을 먹고 또 일상생활을 또 많이 하다 보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시 또 그게 또 정상화되는 것도 정상이죠. 문제는 이 변동폭이죠, 폭. 이 변동폭이 굉장히 뭐에서는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폭을 유지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확 뛰어오르거나 확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몸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안 좋다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느껴볼게요. 원래 이렇게 폭이 적을 때는 우리가 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몸도 세포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혈당이 높아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건 위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 바로 췌장에 또 췌장 안에서도 베타 세포라고 하는 데서 인슐린을 갑자기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확 내보내고 일을 하는 거죠. 자, 공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 공장에서 낮에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엔 퇴근해서 쉬시고 이래야지 공장이 몇 달이 되고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주문이 들어와서 야근을 막 해요. 한 며칠을 야근을 하다가 막 너무 지쳐 있는데 또 그다음엔 또 수주가 안 들어와서 또 한 일주일은 거의 뭐 어영부영 일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야근이 돼서 또 일하고 그러면은 금방 위태롭다. 지치겠죠. 이게 네. 실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지쳐가지고 췌장과 이 췌장 안에 있는 베타 세포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무서운 점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예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저 달걀이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떨어지는 높이에 주목해 주세요. 자, 먼저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한번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달걀이 별로 손상도 없고 멀쩡한 네. 모습이죠. 네. 근데 높이를 확 올려볼게요. 높은 곳에서는 바로 깨지지. 바로 산산조각이 나죠. 자, 이게 우리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충격이 누적이 되면 혈관벽이 저 달걀 껍질처럼 완벽하게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도 과부하 걸리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손상이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서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연사를 부르는 혈당 쇼크의 위험까지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나면은 식곤증이란 말 진짜 안 쓰고 졸린다 그러면
야, 나 지금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맞았어. 맞아. 막 이런 표현 막 썼었는데 사실 이런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공복 혈당이라든지 당화혈색소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뒀다면 최근 의학계에서도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음식이 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런 음식들을 고르실 때 기준은 GI 지수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GI 좋은데요. 지수. 네, GI 지수라는 것은 포도당 50g을 섭취했을 때 내 혈당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걸 100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기준치인 거죠. 그래서 이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식품들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 속도를 이제 기준치에 비교해서 속도를 정하게 되는데 이 GI 지수가 55보다 이하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비교적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좀 느린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네. 먹지 말라고 했던 흰쌀밥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과자, 초콜릿 또는 그 음료수 안에 있는 액상가당 같은 것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그런 뻔한 음식들 말고 의외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을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혼자 하긴 조금 외로우니까 희경 씨 같이 오시겠어요? 저요? 저 맞추는 거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뻔한 음식이 아니라고 특히. 하니까 너무 궁금해요. 일단 우리의 혈당을 치솟게 하는 의외의 반전 음식 첫 번째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바로 뭐야? 또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아니 이거 바나나는요 정말 다이어트 할 때 꼭 네. 필수적으로 제가 챙겨 먹는 건데 이게 혈당을 올린다고요? 자, 바나나가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꼭 들으셔야 돼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가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노란 바나나. 네, 우리 약간 덜 익은 푸릇푸릇한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안에 저항성 전분도 많고, 아까 얘기하신 GI, 혈당 지수도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맛은 좀 없죠. 떫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익은 상태로 드시는데, 바나나가 익을수록 혈당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잘 익었다. 자, 이때는 혈당 지수가 한 58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격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중간에 힘이 떨어지면 보통 바나나 급하게 뻗어서 네, 맞아요. 마라톤 할 때는. 그렇죠. 그만큼 급하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기 적격인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에겐 필요하지만 우리가 쉬면서 이런 걸 먹게 되면 그대로 혈당 스파이크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센노랗다 못해서 새까매질 정도로 익은 건 더 올라가겠네요 혈당이. 그럼요. 60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GI 지수가. 와 일단 첫 번째에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짠. 쌀국수? 쌀국수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제가 밀가루면 대체해서 다이어트 할 때 또 쌀국수 많이 먹는데 이것도 혈당을 올려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오늘 쌀국수 먹자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요. 쌀국수 말 그대로 쌀로 만든 국수거든요. 백미로 만든 국수입니다. 백미 못지않게 혈당 지수가 높아요. GI 지수 한 6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 자체로 따졌을 때는 일반 면 요리보다는 좀 적을 수 있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요. 특히 같이 먹는 소스, 해선장 소스나 칠리 소스 안에는 또 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드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소스를 줄이시고요. 면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숙주 먼저 드시고 고기 위주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젓가락 있었으면 전 벌써 먹었어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럼 이 마지막 뚜껑. 아, 이건 너무 한번 궁금해요. 직접 공개해 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가장 야심차게 뭘까? 준비했습니다. 군 고구마. 이거 말도 안 돼. 계절이 오는데.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선생님. 이거 네.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먹는데 이게 왜 혈당을 올려요? 맞아요.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 이렇게 배달받아서 볼 때도 보면 꼭 고구마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라고 하는데 고구마가 조금 특이한 음식입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 GI 지수가 정말 많이 차이 나요. 실제로 우리가 똑같이 익은 고구마들을 먹었을 때도 이렇게 구운 형태일 때가 가장 혈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 80 정도 이상이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 처음 나왔을 때 직접 한번 대보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높은 혈당 드시면 안 돼요. 딱 벌써 반을 쪼개셨어요. 네. 제 몸에서 가장 혈당 스파이크 크게 만들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정말 올라가나. 한 입 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죠? 이 한 입에
뛰어지는 거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혈당 40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고구마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생으로 드시는 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건 삶아서 드시는 거고요. 삶은 고구마도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랑 함께 드시던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셨을 때 조금 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 지금 혈당 스파이크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어요. 아니 잘 알겠는데 우리가 별로 의심하지 않고 먹었던 음식들이 당을 올린다니까 아니 혹시 나 저런 음식들 좋아했는데 당뇨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당뇨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뇨가 참 증상이 없죠. 어디가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신체가 어디가 안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 자극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가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삼다라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많아지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찝어드리면요. 다음. 자, 이제 그러니까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도 많이 또는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다식 많이 먹게 됩니다. 뭐 굉장히 식욕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먹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출도 많아지겠죠. 다뇨.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양이 많아지는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체중 증가, 손발 저림, 피로감, 침침한 눈, 또 피부 가려움, 또 구내염 이렇게 약간 평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증상들도 이런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는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꼭 소파에서 이렇게 맞아요. 맞아. 근데 요즘 제가 그래. 그래서 되도록이면 밥 먹으면 바로 나가서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좋죠. 그게 안 되면 그렇더라고요. 자, 평소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귀찮으시죠? 소파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 네. 혈당 스파이크 맞은 희경 씨 좀 나오시고요. 혈당 좀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래서 먹었구나, 그 떨어뜨릴 고구마를. 줄 알고 제가 먹은 거예요. 자, 한번 누워볼까요? 네. 편안하게 한번 누운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누운 좋아요. 상태에서 우리 이 허리와 등이 바닥 쪽에 밀착될 수 있도록 배에 힘을 좀 주시고요. 무릎을 가볍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우리 데드버그 동작을 시작할 건데요. 자, 무릎을 직각으로 올려주고 다리도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팔도 하늘을 향해 뻗어주세요. 네, 마치 죽은 벌레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오른팔을 위쪽으로 뻗어주시고 왼 다리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5초간 유지할게요. 선생님.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하늘로 돌아오고요. 반대쪽 쭉 뻗어보고 쉽지 않다. 자, 5초간 유지할게요. 벌써 떨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 자, 다시 반대쪽 5초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다시 원위치. 네, 이렇게 해서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을 뒤집어서 한번 네발기기 자세. 자, 선생님 너무 빨라요, 진도가. 네발기기 자세입니다. 자, 이때도 어깨와 이 손목이 땅바닥과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요. 또 골반이나 허벅지도 직각을 향한 상태에서 자, 왼쪽 팔을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오른쪽 다리 쭉 뒤로 뻗어볼까요? 네, 이건 버드독 자세라고 하죠. 네, 이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원위치 할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오른팔 앞으로 뻗고 왼쪽 다리 들어주세요. 사실 균형의 문제가 좀. 좋습니다. 그만큼 균형을 잡기 위한 코어의 힘을 많이 쓰는 거죠. 배의 힘을 다시 원위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배의 힘을. 배의 힘을 뻗어주시고 네, 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의 힘을 바짝 주셔야 돼요. 다시 원위치. 만만치 않은 동작이에요. 자, 이 동작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쉬운 거 좀 알려주세요. 쉬운 거. 자, 다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누워야지. 자, 소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이것은 힙브릿지 운동인데요. 역시 무릎을 가볍게 세운 상태에서 이 팔로 지면 아래쪽을 단단하게 받쳐주세요. 그 상태에서 힙을 쭉 들어서 마치 다리 모양처럼 이거 알죠? 네. 이게 제일 많이 쉽다. 해봤어요. 네, 많이 역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등 뒤쪽에 허리 쪽에 근육의 힘이 많이 가해지는데요.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요통이 느껴지신다면 중지하셔야 해요. 너무 과도하게 힘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고 5초 정도 아. 유지하고 다시 내려오시면 되겠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인데요. 이 세 가지 동작들 모두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좀 내려가셨나요? 저 지금 완전 내려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못 만만치 않은 일어나겠네. 동작인데 정신도 강릉 선수는 그 동작을 하면서 계속 호흡도 변하지 않고 네. 말하잖아요. 네. 역시. 평소에 이걸 하시는 모양이에요. 역시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숨 차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을에 우리가 너무 뭐 다 마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은데 다이어트하고 혈당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예, 그렇죠. 당뇨와 비만 생각하면은 자꾸 이렇게 혈당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 피하는 게 뭔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계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이건 몇 칼로리고. 근데 사실은 이 살을 정말 건강하게 빼기 위해서는 이런 칼로리보다는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들이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제일 최종 단계가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 포도당이 이제 온 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이거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에서 이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것들을 혈중에서 끌어와서 이 간과 근육에 저장을 시키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넘치게 되면 아무리 인슐린이 갖다 붙이더라도 간과 근육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인데 그걸 넘어서게 되겠죠. 이 넘어서는 애들은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뱃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허벅지살이라든지 피하 지방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혈당이 자주 오르면 내가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혈당이 자주 오른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 내 몸에서는 갑자기 혈당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혈당을 올려야겠죠. 다시 음식을 찾게 돼요. 음식에 대한 갈망조차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우리 잔소리도 처음 들었을 땐 말을 듣겠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뭐라는 거야 하고 무시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나와도 몸에 있는 세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도 혈당 조절은 필수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문진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름 신혜원, 나이는 48세고요. 평소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셨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8시간, 좀 특이한 게 전당뇨가 있었고요. 또 비만, 소화 불량, 위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건강을 리모델링 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한 연습실.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자유롭게 공간을 누비는 한 사람. 탄탄한 몸매가 빚어낸 완벽한 춤선으로 보는 이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신혜원입니다. 혜원 씨 반가워요. 지금이야 모두가 탐내는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꽁꽁 숨기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몸무게가 무려 68kg나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막 뱃살도 되게 많이 나오고 팔뚝살도 되게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가녀린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운동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먹는 만큼 그만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살이 한 50kg 초반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생기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운동량이 줄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의 건강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던 혜원 씨.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뒤돌아서면 허기가 져서 간식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망가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곧바로 체중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계속되는 허기짐에 간식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이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전당뇨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었던 터라 굉장히 놀래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방치하면 당뇨병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가족력조차 없었던 터라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결과 그날을 계기로 체중과 혈당 관리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파로밥 포케 샐러드예요. 제가 춤을 추다 보면은 에너지 열량 소비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일반 채소 샐러드는 에너지 열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파로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체중 유지도 높고 특히 혈당 조절에 좋아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중 유지와 혈당 관리를 위해 혜원 씨가 선택한 비법 중 하나가 바로 파로밥이랍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절대 포기 못한 게 밥이었어요. 제가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하니까 친구가 파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파로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노력 끝에 무려 17kg 감량에 성공하며 지금까지도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바탕 땀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온 혜원 씨. 지금 뭐 하는 중이세요? 지금요? 오늘 같이 모델 활동하는 지인분이 오신다고 해서 요리 좀 대접하려고요.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메뉴 중 하나인 불고기 전골입니다. 식단 관리는 따로 안 하세요? 당연히 하죠.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게 식단 관리잖아요. 근데 채소만 먹게 되면 금방 질리고 다이어트도 되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먹되 하나만 제가 바꿨거든요. 과연 혜원 씨가 찾은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이거요? 파로예요. 제가 요즘에 백미에다가 파로를 섞어 먹거든요. 일반 백미는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소화력을 금방 시키고 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근데 파로는 소화를 천천히 도와줘서 혈당이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 없이 이 파로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유지를 할 수 있었던 혜원 씨만의 비법. 파로밥에 있었는데요. 파로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고요? 제가 잡곡밥에 까칠까칠거리는 그 식감이 싫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파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식감이 싫어서 7대3 비율로 섞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굉장히 식감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대4 비율이나 아니면 5대5 비율을 먹고 있어요. 파로밥으로 식단을 바꾸면서 건강은 물론 식사의 즐거움까지 얻었다는 혜원 씨. 어느새 파로밥이 완성됐습니다. 보슬보슬 잘 지어진 밥.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잠시 후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왔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언니도. 언니 차린 거 많이 없지만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아니 요즘 살찐 것 같아서 관리 중인데 오늘은 못 참겠다.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해야죠. 언니. 마음을 담아 준비한 혜원 씨 표 밥상 앞에서는 다이어트 결심도 잠시 잊게 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 무슨 밥이야? 밥이 쫀득쫀득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언니 이거 파로밥이라고 하거든. 다른 잡곡밥은 까칠까칠해서 먹기가 조금 그렇잖아. 근데 이 파로밥은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되게 먹기도 편하더라고. 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혜원 씨의 비법 밥상입니다. 너무 맛있어. 그나저나 요즘 들어서 간식이 왜 이렇게 당기는지 모르겠어.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간식을 그렇게 먹어. 나도 언니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파서 계속 간식을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기를 제가 반복했더니 전당뇨 진단까지 받았었어요. 주변에도 당뇨 있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느니까 관리해야겠더라고. 근데 우리 밥부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니 제가 밥을 바꿨잖아요. 파로밥으로.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니까 당뇨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곧 50대에 접어드는 두 사람. 건강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데 혈당은 괜찮은 거야? 혈당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들어오고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어. 그렇구나.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혈당 체크 해볼까요? 그럴까? 체중 감량 이후에도 꾸준히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혜원 씨. 식후 혈당 체크에 나서는데요.
푸짐히 한 끼 먹었음에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네요. 오늘 덕분에 건강한 게 너무 잘 먹었어. 마음껏 먹고도 죄책감 안 드니까 너무 좋아. 맞아요, 언니. 제가 8호밥으로 바꾸고 나서 포만감이 생기니까 간식도 덜 먹게 되고 배변 활동이나 소화력도 되게 좋아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맞아.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는 게 최고 행복이지. 맞아요, 언니. 나도 오늘부터 밥부터 바꿔야겠다. 아, 그러자고요. 밥상 위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바꿔가는 건 어떨까요? 야, 건강 리모델링 제대로 성공하셨고 이야, 수건까지 진짜, 와, 성공하신 것 대단하시네. 같은데. 자, 비포 애프터 사진 있죠? 한번 볼까요? 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야, 복근이 이제 살도 그냥? 확 빼고 모델 활동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야. 진짜 다른 사람 같죠? 네. 근데 진짜 저 복근이 대박인 것 같아요. 누가 48살이라고 하겠어요. 맞아. 지금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시고요. 일단은 아까 춤 사위 보셨죠? 춤선이 너무 날려빠지고 맞아. 맞아. 또 모델 활동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본받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멋있어요. 이살 빼고 당뇨 잡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파로밥이라고 그랬는데 파로는 어떤 곡물이에요? 파로는 12,000년 전부터 재배되고 있었던 고대 곡물 중에 하나인데 아마 요즘 주부님들 사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대 아주 강력했죠. 이 군대를 지탱해 준 힘이 바로 이 파로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집트 정벌에 나섰던 율리우스 시저 황제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전리품으로 이집트에서 챙겨갖고 왔던 게 바로 이 파로라는 곡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해외에서는 보통 엠머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파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파로에는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탄수화물이나 당 함량은 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웰빙 곡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로가 로마 군대의 전투 식량이요. 파로레. 그게 그래서 그 파로래. 그거예요? 이거 파로레. 이게 파로래?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아니 그러면 이게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 곡물이에요? 아, 예. 파로레는 모르겠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이탈리아에서 재배됩니다. 파로는 이탈리아를 이렇게 종단하고 있는 아펜니노 산맥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춥고 건조한 지역이 좀 이 파로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토스카나 지역 이 산맥이 이 파로를 하기에 제일 좋은 그런 최적의 지역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이 토스카나 지역의 파로는요 EU 변령에 따라서 화학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자를 선별을 하고 이것을 모든 과정을 전문 농학 박사가 이 관리를 하는 만큼 우리가 쌀 같은 이런 일반적인 현대 곡물에 비해서 DNA 변형이 없어서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원래 쌀밥, 흰쌀밥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걸 자주 먹다 보니까 혈당이 치솟으면서 전당뇨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근데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탄수화물 정말 많이 먹죠. 정말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요. 하루에 보통 권장하고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10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즉석밥 큰 공기 하나 한 300g 정도 되잖아요. 이 안에 탄수화물이 100g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먹죠? 이거 한 끼잖아요. 세 끼 다 드시잖아요. 한국인들의 평균적으로 하루 섭취 탄수화물 양이 300g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을 드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특히나 탄수화물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요. 60대 이상 그것도 여성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을 겪으시면서 신체 변화가 오고 점점 더 에스트로겐의 보호를 못 받으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시는데 여기에 탄수화물 섭취까지 꾸준히 증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살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신진대사가 계속 느려지면서 혈당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뭐 혈당 스파이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얻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 주인공이 백미 대신에 파로밥으로 밥을 바꾼 다음에 혈당 수치가 개선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쌀밥과 파로밥 식후의 혈당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일반 백미와 또 파로밥을 먹은 후에 식후 혈당의 차이를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궁금해.
자, 일단 공복 혈당 수치 100 미만인 정상 혈당을 가진 분이세요. 백미밥을 먼저 먹게 해볼게요. 자, 공복 혈당 정상인 거 확인하셨죠? 네. 일반적으로 먹는 쌀밥을 먹고 나니까 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확 올라갔네. 반면에 파로밥을 먹고 나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 올라가지 않았죠. 한 네. 5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백미밥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당 관리하는데 확실히 당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포만감은 많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는 당지수 높은 음식들 드셔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쫙 치솟아 올라갔다가 이때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인슐린 작동 원리에 따라서 혈당은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게 되죠. 이때 저혈당을 경험하면 우리는 또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짜 배고픔인데 이 배고픔에 속아서 또 음식을 먹게 먹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때 추가적인 열량이 다시 들어올 때 이게 다 뱃살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이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다른 곡물에 비해서 파로의 당 함량이 좀 낮은 편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 함량 비교해 보면요. 자, 파로 100g당 당 함량이요. 2.4g이고요. 이거는 완두콩에 비하면은 1.6배.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퀴노아의 2.2배 낮고요. 또 건강 곡물로 잘 알려진 카무트보다도 3.2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섭취했을 때 당뇨 환자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고대 곡물의 섭취가 이 당활색소, 인슐린 수치, 공복 혈당 등 이 당뇨와 관련된 지표들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또 앞에서 GI 지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GI 지수 낮을수록 되게 좋은 건데 보통 GI 지수가 55 이하여야지 이제 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이 체내 또 당뇨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8호의 GI 지수가 40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주인공이 파로밥이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파루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가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많이 드시죠. 근데 현미에 비해서도 2.16배 파루가 더 식이섬유가 많고요. 뭐 백미에 비하면은 2.34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파루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에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가 특별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 물을 흡착하고 점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피도 굉장히 많이 커지겠죠. 네. 다른 식이섬유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좀 덜 찾게 되고 상대적으로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곡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사실 쌀밥은 먹으면 금방 꺼져서 돌아서면 또 배고파서 뭔가 또 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진짜 다이어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파로가 포만감이 오래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저항성 전분도 풍부하거든요. 사실 저항성 전분, 이렇게 전분 앞에 저항성이 붙었잖아요. 일반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위나 소장에서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장까지 잘 내려갈 수 있겠죠. 대장에서 천천히 발효가 되면서 흡수되는 탄수화물이라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전분은 급격하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그만큼 살이 잘 찌고 또 인슐린에도 영향을 주는 반면에 저항성 전분은 일부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배출이 되니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오랫동안 계속 장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식욕 조절에도 좋습니다. 그럼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 저항성 전분이 높은 편인 거예요? 예, 높은 편입니다. 자, 100g당 이 저항성 전분의 함유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백미는 0.64g, 또 그리고 유명하죠. 현미는 2.63g인데 비해서요. 파로에는 무려 21.2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될 때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단체 지방산이면 일단 지방이니까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짧은 단자를 썼고요. 그다음에 쇠라는 거는 이제 사슬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짧은 지방 사슬산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짧기 때문에 이게 몸에 잘 쌓이지를 않고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지방산으로 이 인슐린 작용을 되게 원활하게 만들고요. 몸속에
세포들한테 다 야 이제 너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 먹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그래서 이제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고요. 식욕을 또 조절해주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비만을 막아주는 단소의 지방산. 기억해야겠군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려면 근육을 좀 지켜야 하는데 근육하면 단백질이거든요. 그렇죠. 파루에도 이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편인데요. 다른 곡물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감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약 7.3배 정도 높고 콩에 단백질 많죠. 완두콩에 비해서도 2.6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비해서는 4.3배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은 영양소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식재료이기도 하죠. 이 근육량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도 단백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육량 떨어지면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먹는 음식이 그대로 지방으로 많이 축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지방량도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바로 이럴 때 이 파루가 좀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파루 너무 궁금한데 지금 파루밥을 그러니까 파루로 만든 주먹밥이 여기 있거든요.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궁금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 네, 파루와 백미를 일단 3대 7의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본인의 취향이나 식감에 따라서 한 5대 5, 7대 3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김가루와 참기름, 깨소금, 소금 섞어서 주먹밥 형태로 만든 거예요. 맛있다. 아 이게 뭔가 맛있다. 쫀득쫀득하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아주 느낌이에요. 좋은데요? 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왜 이렇게 맛있네요? 그러면서 쫄깃하고 근데도 부드러워요. 근데 아침에- 왜 이렇게 맛있어?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딱 좋겠네요. 네. 밥으로 만들면 최고겠다. 맛있네요. 진짜 그러면 맛있어요. 이 외에도 이런 파루를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서양에서는 이걸 수프에 이렇게 좀 건더기처럼 이렇게 이제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김밥 쌀 때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요즘 키토김밥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파로 키토김밥, 뭐 파로 유부초밥 이런 것들도 좀 만드시는 것 같고 볶음밥에 저는 좀 넣어서 먹으면 보리밥처럼 맛있어. 씹히는 알갱이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좋겠다. 것 같고 그 진짜 그냥 볶음밥을 만드실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샐러드 먹을 때 거기에 넣어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토핑처럼 이렇게 좀 얹어서 맞아. 본 먹는다고 적이 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파루 섭취 시에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어요? 사실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지만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셨을 때는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 원산지와 또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더 올라서 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이남의 남은 비는 호남의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는 5에서 40mm 정도로 양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오전까지 충남 남부와 호남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빗줄기가 약해지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말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남해안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5도, 부산이 29도로 비로 인해서 지역별 기온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직까지 비 소식 없는데요. 청명한 하늘에 맑은 하늘까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오락가락한다니까 조그만 우산 하나 챙겨 다니셔야 되겠네요. 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채널 A